안녕하세요. 에이블 대표 이시입니다. 일단 지금 이제 중국자 가정에 대해서 이제는 첫 번째 이제 개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요. 저희가 물리적인 시간이 굉장히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과제가 어떠세요? 일단 아이들이 우리 기본적으로 지금 학원에서 파는 프로그램, 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품들을 좀 눈여겨봤을 때 수학이 깊이 있게 사고를 안 해서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없다고 봐야지 맞겠죠. 근데 이제는 우리는 이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내가 아이가 깊이 있는 사고를 하기 위해서 학원에서 자꾸 시킬 수 있는 시간이 맥스로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시적으로 많이 갖기 어렵습니다. 메인 강사가 아이를 계속 끼고 가르치면 학원의 수익 구조는 안 나고요. 그래서 실제 아이들이 학습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들여야 될 무료 수업 시간이 늘어남으로 인해 굉장히 학원 입장에선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핵심은 아이가 스스로 사고하게 만들어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걸 잘하는 학원이 사실 학원 운영을 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아이들은 집에 가서 사고를 못 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과제 룰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부터가 시작인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를 좀 가져가셔서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지금보다는 오늘 이 영상의 핵심 이겁니다. 지금보다는 무조건 더 어떻게 돼야 된다? 사고하는 시간이 늘어야 된다. 진도를 빨리 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보다는 아이가 수학적인 사고하는 시간이 늘어야 된다를 핵심 포커스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걸 과제부터 바꿔볼 거고요. 다음에는 수업 시간부터 바꿔볼 겁니다. 우리 이제 그걸 어떻게 바꿔나가는지 같이 보시죠. 일단 제가 PT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과제 방법을 좀 바꿔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하셔야 될 얘기를 드려볼게요. 일반적인 친구들이 지금 과제를 이렇게 하고 있죠. 맞나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냥 옳은 걸 고르시든 옳지 않은 걸 고르셔도 그냥 답만 띡습니다. 객관식 문제.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해볼게요. 객관식 문제 대충 풀고 넘어가도 되는 거 맞아요? 제가 보기엔 절대 아닌데. 객관식 문제는 절대 대충 풀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카메라를 조금 돌리고 제가 문제집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런 센이라는 문제집이 하나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 센이라는 문제집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 하나를 제가 객관식 문제 하나를 좀 찾아볼게요. 아무거나 그냥 랜덤하게 지금 찾은 겁니다. 아이고. 자, 보이세요? 이제 같이 보면서 조금 해볼게요. 여기 있는 이 문제 보이시죠? 이런 객관식 문제를 우리가 이제 푸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뭘까요? 이런 객관식 문제를 푸는 핵심. 수학은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일반적이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말이랑 같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들에 대해서 본인이 반드시 인지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일반적으로 뭐뭐가 이렇다라는 말 자체는 일반적이지 않은 요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텍스트로 시험은 다 이렇게 텍스트로 나오죠. 텍스트로 되어 있는 이런 모든 문장들 자체가 실제 시험에서 우리가 수학적 독해를 해야 되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문장들 자체를 수학적 독해를 제대로 못 해내면 왜 못 해내는지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옳은 것만 눈으로 익혀놓으면 나중에는 반드시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게 왜 옳지 않은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실제 수학 독해를 할 때 실수하는 게 없어집니다. 여기까지 다 공감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문제 안에 답이 있다라는 얘기 너무 많이 하시죠. 그 문제 안에 답이 있다라는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문제 안에 답이 있다라는 게 뭐냐면 실제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만 해주면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문제에 있는 조건들이 뭘 의도하는지 명확하게 알면 된다라는 거죠. 이거 다 강조하시면서 그래서 개념 강조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실제 그런 개념들을 문제 안에서 읽어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되는데 실제 그 명확한 확인을 안 하고 있어요. 수업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부터 고치시려면 절대 양보하지 마셔야 되는 거 뭐라고요? 아이들이 옳은 걸 고르거나 옳지 않은 걸 고를 땐 반드시 옳지 않은 이유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이거는 과제에서 또는 수업 현장에서 타협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PT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쪽에는 이 내용, 이렇게 옳은 것이나 옳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옳지 않은 이유를 쓰게 하는 거, 그리고 그걸 쓴다라는 건 텍스트, 문제에서 말을 하고 있는 텍스트 그대로 표현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느낌상으로 맞추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건 오답 처리를 하시고 명확하게 문제를 확인하게끔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대충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별표. 우리 이제 별표 말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별표를 치라고 하는 순간 아이들은 숙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대충 합니다. 대표님도 저도 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별표는 안 치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별표를 안 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애가 모르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다들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우리 이거 꼭 기억합시다. 내가 강의를 하거나 또는 아이가 영상을 봐서 모르겠다라는 건 실제 텍스트로 스스로 다시 공부시키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 막혔다라고 하면 그 문제는 못 풀겠지만 그 문제 관련된 개념을 텍스트로 읽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숨막힘 라우드 제가 사라고 했잖아요. 초등과정의 개념을 텍스트로 쫙 읽을 만한 잘 정리된 책은 없습니다. 왜? 개념이 그렇게 심각하게 길거나 안 그러면 이해해야 되는 내용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단순하게 암기해야 되는 개념들이 더 많습니다. 초등과정은. 그래서 디딤돌 기본이나 응용 정도만 보셔도 문제되지 않겠지만 중등과정 이상부터는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내지 않으면 나중에 고등과정에서 문제가 될 확률들이 높은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반드시 텍스트로 된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단위 개념들을 문제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씩 읽어내면서 본인이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반드시 밑줄을 긋거나 표시를 해서 선생님이랑 저기서부터 질의응답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기서부터 질의응답을 하려고 하면 아이가 거기까지는 표시를 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생각을 아예 1도 안 하고 1부터 10까지 다 들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아이한테 개념서에 어떤 질문할 내용들을 표시한 다음에 노트에 그 질문의 위치가 어딘지, 몇 페이지 몇 번 질문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표시해서 갖고 오게 해주시면 됩니다. 수마컴 라우드는 지금 Q&A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 Q&A 질문 42번 질문에서 여기 막힌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뭐 이런 뜻으로 제가 여기다가 써놓은 건데 실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쓸 수 있게 아이들한테 OT를 해주는 게 맞다고요. 별표 쳐서 갖고 오게 하지 마시고요, 제발.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별표 치는 거는 없애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인데 실제 문제에서 이렇게 풀이 과정을 써갖고 오라고 하면 풀이노트에 풀려도 대충 지멋대로 지 쓰고 싶은 마음대로 쓰죠. 근데 다른 거는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왜? 평소에 모든 걸 막 학교에서 서술형 쓰듯이 완벽하게 쓰기는 어렵습니다. 단 이거는 막아주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부분식이요. 부분식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숫자 3개 이상 되는 걸 저희는 혼합계산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내가 필요한 두 개를 먼저 뽑아 쓰는 게 안 된다고요. 나는 5분의 2에다가 2를 더하는 걸 먼저 할 거라는 걸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거 두 개만 뽑아 쓰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부분식을 쓰게 되면 두 가지가 문제가 생겨요. 올바른 계산 순서의 역순을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방정식의 기본이 되는 내용들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환이나 분배나 결합 법칙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 마지막으로 절대 부분식을 쓴 애들은 검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식은 이렇게 전체식을 쓰게끔 유도를 해주셔야 될 거고요. 이 전체식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쉽게 말하면 제서하는 시험이라도, 그러니까 애들이 평소에 전체식을 쓰다가 시간제는 시험만 되면 갑자기 전체식을 안 써요. 그러니까 시간을 제고해야 되는 시험이라도 반드시 전체식을 쓸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셔야지 그래야 검산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평소에 풀이노트를 작성할 땐 이렇게 전체식을 쓰게 만들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시간인데요. 아이들이 저렇게 1차 풀이만 해서 갖고 오게 하면요
물리적으로 시간을 이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생각 안 해서 갖고 온다고요. 한 문제당 평균을 내면 1분 정도도 채 안 걸릴 겁니다. 그래서 실제 숙제를 시켜보면요. 서른 문제를 내줘도요. 실제 30분 안에 숙제를 해갖고 온 친구들이 있다고요. 이런 애들은 집에서 사고 안 해갖고 온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 안 해갖고 가지고 오면 아마 별표는 많을 거고요. 서른 문제 중에 평균 7개는 될 겁니다. 그리고 2차 풀이도 안 했기 때문에 채점도 해야 될 거고 채점 대기 시간도 필요할 거고 채점에 대한 2차 풀이 시간도 필요할 겁니다. 실제 지금 제가 이 화면에서는 뭐 가려져서 안 보이긴 하지만 실제 채점을 5개를 틀렸다. 그럼 5개를 다시 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시 푸는데 또 기다려줘야 할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다려주게 되면 실제 쓸모없는 것도 내가 많이 설명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굳이 내가 설명 안 해도 될 것들을 아이가 사고를 안 해봤기 때문에 많이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간들이 생겨요. 다시 말해서 쓸데없이 버리는 시간들이 생깁니다. 보이세요? 이렇게 한 55분 정도를 버리고 나면요. 실제 수업 시간 당연히 모자라죠. 이거는 아이가 사고만 명확하게 해갖고 왔다라고 하면 저 시간은 안 써도 되는 시간입니다. 2차 풀이하는 시간 안 기다려줘도 되고요. 채점 대기 시간도 사실 없어도 되고요. 실제 아이한테 쓸데없는 것들에 대한 설명도 안 해도 돼요. 생각보다 쓸데없는 설명을 해주는 시간이 깁니다. 스스로 분명히 학습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설명을 해주는 시간이 길다고요. 이렇게 시간을 다 낭비하고 나서 남은 시간 안에 진도도 나가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 절대 개별학습은 불가능하고요. 난 개별학습이 불가능해 어떻게 해야 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수업 구조를 이렇게 짜놓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절대 개별학습은 불가능하고 아이를 빠르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진도를 맞춰서 대놓고 모르는 거에 대한 강의를 해주던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풀이 영상을 제공을 하던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사실 강의나 풀이 영상을 제공하면 다들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사고하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버리면 아이들은 비효율적인 시간이 늘어나고 아이 입장에서는 학습을 수학을 나의 강점으로 절대 가져갈 수 없을 겁니다. 자, 숙제는 우리가 초급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1차 풀이, 2차 풀이까지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집에서 채점 스스로 하게 또는 엄마한테 하게 시키시고요. 반드시 2차까지 생각을 해서 갖고 오는 게 숙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띡 풀고 갖고 와서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건 앞으로는 허용하지 마세요. 답지를 주면 엄마가 싫어하니까 또는 애가 답지를 베낄까봐 이게 걱정이 되시면 엄마한테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우리 아구는 답지를 베끼면 다 걸립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과제검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리고 이렇게는 제가 지금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과제검사를 해야 되는지. 과제검사는 10분, 15분 정도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떤 식의 과제검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 아이가 충분히 사고 오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래야 효율적인 학습이 됩니다. 과제검사 10분, 15분 만에 빨리 끝내고 내가 강의하는 시간을 늘려봤자 실제 아이한테 학습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1차 풀이, 2차 풀이 사이에는 누구에게도 물어보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나는 여기다 1차를 풀고 여기다 2차를 풀었어요. 그러면 2차 풀 때 누구한테 물어봐서 도움받고 풀면 절대 안 됩니다. 스스로 풀어보고요. 그래서 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맞게 되면 1차에서는 반드시 틀린 이유를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두 가지 틀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여기 표기된 대로 계산 실수를 했거나 근데 계산 실수 이렇게 한글로만 적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9의 제곱은 81인데 80이라고 적어놨죠.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계산 실수를 하는지를 스스로 인지를 시켜줘야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조심하게 돼 있다고요. 내가 음수의 분배 법칙에서 계산 실수를 하는 건지 아니면 곱셈 공식에서 공식을 잘못 외워서 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하고 있으면 그런 식을 쓸 때 주의하게 되어 있다고요. 본인이 그걸 인지하지 않으면 그냥 평소 습관대로 하다 보면 계산은 실제 시험에서 막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실수했다는 건 반드시 1차 풀이에서 본인이 어떤 계산들을 실수하고 있는지 색깔펜으로 인지할 수 있게끔 표시를 해서 가지고 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잘못 읽어서 뭔가 문제가 된다면 제가 화면을 잠깐 돌려볼게요. 문제를 잘못 읽어서 문제가 된다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시 쌤을 갖고 왔는데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이걸 틀렸다.
근데 나는 이 문제를 잘못 읽었다. 문제를 잘못 읽었을 때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문제의 워딩을 잘못 읽었다. 다시 말해서 문제에 써 있는 문제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문제에서 표현하는 내용 그대로, 이 내용 그대로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이 부분 그대로를 어디 프리노트에 써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문장은 이 문장대로 또 똑같이 나올 거예요. 어떤 문제에도 이 문장이 들어있을 거라고요. 제가 수학 독해 얘기하는 게 실제 문제에서 표현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아이는. 그래서 그걸 실제 독해를 제대로 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자, PT로 돌아가서 내가 어떤 문제를 틀렸다. 근데 이거 문제를 조건을 잘못해서 틀렸다라고 하면 여기 노트에다가 그 문제에 써있는 워딩 그대로를 여기다가 빨간 펜으로 적어줘야 된다고요. 이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틀린 이유는 반드시 두 가지로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개선 실수한 영역을 찾아주던지 아니면 문제 조건을 그대로 프리노트에다가 적어주던지 꼭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는 과제를 시키게 되면 우리는 뭐가 없어질까요? 자, 다시 한 번 더 해서 이런 식으로 과제를 시키게 되면 우리는 뭐가 없어져요? 일단 별표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이 1차 풀이만 하는 건 없어져요. 반드시 틀리면 2차 풀이까지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뽑아와야 됩니다. 반드시. 아예 모르는 건 개념서에서 질문을 뽑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 2차 다 틀린 거는 1차도 풀이과정이 있고 2차도 풀이과정이 있을 거니까 푼 데까지는 풀이과정을 정확하게 적어오면 될 거고요. 그래서 본인 풀이과정에서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걸 뽑아오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부분식 없어져야 됩니다. 전체식을 반드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단답형에서 답만 쓰는 거 없어져야 돼요. 옳지 않은 이유 반드시 골라야 됩니다. 이 5가지를 명확하게 과제시켜야 과제에서 사고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시키면 아이들은 해오나요? 분명히 이 영상 보고는 이거는 안 해오는데? 이상적인 건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요, 이거 바꾸셔야 돼요. 이상적인 거 아닙니다. 아이들 할 수 있어요. 룰만 명확하게 하고 학원의 규칙만 명확하게 정하면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규칙을 명확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뭐가 카톡이 많이 오네요. 제가 일단 카톡을 좀 끌게요. 아이고, 카톡 거가 되는데 이상하게 됐네요. 잠시만요. 자, 다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이상적인 거라고만 느끼는 게 아니고 실제 바꿔줘야 됩니다. 이건 본질이에요. 아이들이 과제를 할 때 사고를 해서 갖고 와야 되는 본질이고, 그래야 학습 시간이 늘고, 그래야 수학이 강점되고 잘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타협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실제 아이들이 이걸 습관으로 만들어줄 수 있냐, 안 해오는 아이들을 규칙으로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냐라는 건 이제 이런 규칙들이 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아이한테 이 숙제를 언제 할 건지를 명확하게 하세요. 지금 제가 띄워드린 이 화면은 뭐냐면, 또 30문제니까 30문제 다 해와. 물론 이것도 좋지만 그러면 아이들은 양만 맞추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 30문제는 그 30문제를 빨리 풀어서 선생님한테 검사 맡으려고 해갖고 온다고요. 사고해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문제 대충 풀고 30분 안에 숙제가 끝날 확률이 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 써있는 대로 실제 학원에서 학습하는 시간은 언제고, 그러면 이 학습을 2시간 반을 예를 들어 했다라고 치면 그 2시간 반만큼에 대한 학습을 과제를 시켜주는 게 좋다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2시간 반만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1시간씩 잡아서 2시간을 했는데, 월요일날 오고 다음에 오는 게 수요일이라고 하면 네가 과제를 언제 할지 적어라,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8시부터 9시에 하겠다. 그러면 요때 1시간 하고 화요일날 다시 8시부터 9시에 하겠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 과제는 이때 하겠다는 뜻인 거고요. 수요일에서 다시 월요일날 또 올 거잖아요. 월수반이라고 치면. 그러면 다시 수요일에서 월요일 오기 전에 또 과제를 언제 할 건지 적어놓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안내하는 게 좋아요. 넌 이 2시간 동안 수학 공부를 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 2시간 안에 열심히 수학 공부를 했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운 게 많아서 내가 준 과제를 다 못했으면 그냥 갖고 와도 됩니다. 이 2시간 열심히 하면 의미가 있다고요. 단, 이 2시간 동안에 열심히 했는데
실제 내가 1시간 만에 숙제가 끝난다고 하면 1시간 노는 게 아니고 1시간은 또 다른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학습량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규칙적으로 2시간은 아이가 사고를 해서 학원 오기 전에 가지고 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핵심이고요. 이렇게 이제 이걸 공개한 건 어디다가 프리노트 맨 앞에다가 붙여줘서 엄마도 늘 볼 수 있고요. 이거 엄마한테 문자로 보내버리세요. 그냥 엄마도 늘 볼 수 있고 선생님도 늘 볼 수 있고 아이도 인지할 수 있게끔. 이건 약속이니까요. 그래서 꼭 지키게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써놓은 건 1개월 넘어가고 2개월 넘어갈 때마다 학습 시간을 늘려주고 싶어서예요. 그래서 네가 1개월 정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익숙해질 거니까 10분 정도씩 늘려나가자라는 거죠. 아이가 궁극적으로 학습 시간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면서 학습을 해나가면 아이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명확하게 교정을 하는 걸 목적으로 그 과제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제라는 단어가 많이 퇴색이 돼서 별로 좋지 않으니까 과제 대신에 학습량 교정 프로그램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다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아이가 이때 2시간을 완성도 있게 집중 있게 학습을 안 해가지고 와. 물론 우리는 과제에 맞은 문제를 점검할 거기 때문에 아이 과제 완성도를 체크해보면 2시간 동안 고민을 충분히 한 과제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엄마도 이걸 체크해서 만약에 안 되면 학원에 전화를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2번 정도 경고 후에 계속적으로 안 되는 아이는 이 시간만큼을 학원에서 시키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 아이가 이제는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분명히 해오기로 했는데 그 해온 양을 약속을 안 지켜서 안 해오게 되면 엄마한테 약속을 안 지키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그 전에 저희가 이렇게 룰이 있습니다라는 걸 먼저 공지를 하시고, 저희는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면 경고를 2번을 하고 그 다음에 하고 나서 그 약속을 수행을 시킵니다. 학습량 교정을 시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 학원에 불러서 돈을 받으세요. 과제는 룰대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굳이 티칭할 필요 없습니다. 아이가 왔을 때 알바 8,000원, 뭐 9,000원짜리 시급 알바 하나 쓰셔서 그 룰을 명확하게 지키고 다 완성하고 집에 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과제를 하고 나서 하는 거겠죠. 그런데 저희는 이걸 과제라고 부르지 않고 학습량 교정 프로그램을 돌리겠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부르고 우리 룰대로 명확하게 할 수 있게끔 확인하고 보내면 아이도 집에 가서는 이미 다 학원에서 하고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보통 월수반 아니다 그럼 화목에 불러요. 영어학원 있는 날 보통 불러요. 그래서 그걸 하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수강료의 반값 정도 받으셔도 돼요. 왜? 메인 강사보다 일반 알바를 써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인원수도 많이 관리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반값 받아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어머님한텐 이 얘기를 꼭 해주세요. 학원을 어설프게 관리도 안 하면서 한 개를 보내서 6년 동안 보내실 바엔 차라리 철저하게 관리해서 학원을 2개를 보내시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해줘갖고 철저하게 학습이 될 수 있게끔 해서 학원을 2개를 보내고 물리적인 학습량도 단기 성장을 시키시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아이가 학원 2개 가야 될 아이를 학원을 2개를 보내는 시간만큼 데리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금액은 0.5배만큼 줄여줬잖아요. 왜? 하나는 정규 수업료고 하나는 정규 수업료의 반값만 받으니까 학습량 교정을 할 때. 자, 그래서 엄마한테 이런 걸 얘기하시면서 돈은 이럴 때 쓰는 거라고 꼭 안내를 좀 해주세요. 돈은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수학도 늡니다. 이거 꼭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PT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가 진짜 학습량을 제대로 교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 이제 이 내용은 일반적으로 이제는 지금 정한 이렇게 학습 룰들을 매뉴얼로 이렇게 매뉴얼북 같은 걸 만들어서, 제가 지금 이건 프리노트 사용 방법 한 페이지를 만든 건데 이런 식의 페이지를 여러 페이지 만드세요.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들 갖고 여러 페이지의 매뉴얼북을 만드셔서 처음부터 엄마한테 안내를 해주시라고요. 우리는 과제를 남들과 완전히 다르게 합니다. 과제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과제를 통해 아이들의 학습량을 교정을 합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알림장 꼭 잘 쓰게 하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스스로 쓰게끔 만드는 게 맞고요. 이 밑에 내용은 메인 강사와 보조 강사가 소통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완료가 있다라고 하면 미완료 체크해 주시고 이 미완료에 대한 내용을 메인 강사가 뭔가 적어주겠죠. 그럼 아이가 메인 수업하고 나서 나간 다음에 이 미완료를 하고 갈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들을 이런 알림장으로 소통해서 명확한 룰에 의해서, 보통 저는 이 미해결 진도가 30분 안쪽으로 끝나는 거는 하고 가게 시키고요.
30분이 넘을 것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인 강사한테 실제 이 미해결을 언제 보충할지 보충 날짜까지 여기다 적어 놓으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장에 메인 강사, 보조 강사의 소통의 수단으로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 좀 하죠. 학습 이력 점검. 우리가 과제 검사를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학습 이력 점검이 좀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화면을 다시 좀 뺏겨볼게요. 원장님들 또는 선생님들 과제 검사를 도대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진짜 과제 검사를 잘하려면 10분, 15분 갖고 될까요? 안 돼요. 우리는 아이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이력을 충분히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다 남겨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를 철저하게 보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 과제해 올 것들 중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점검하셔야 되냐? 너 지난 시간에 이거 못했는데 이거가 이렇게 맞아오면 안 되는데 또는 이렇게 풀이강을 잘 쓰기 어려울 텐데 이거 어떻게 안 거야? 부터 점검이 되셔야 돼요. 그럼 철저하게 답집에 끼는 건 다 잡아냅니다. 맞은 문제들 중에 얘가 정상적으로 맞을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정상적으로 맞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거부터 점검을 해야죠. 과제는 틀린 문제 알려주는 게 과제를 해결해주는 게 아니에요. 틀린 문제 알려주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이걸 틀렸으면 이걸 맞을 수 없어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지되셨나요? 그러기 위해선 맞은 문제 점검을 잘하기 위해선 지난 시간에 아이가 학습 이력을 한 것들을 충분히 점검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습 이력 점검하는 걸 하나씩 조금 눈여겨볼게요. 실제 A굴은 오늘 푼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푼 문제라는 거에 선생님 창에 오늘 푼 문제라는 게 들어가면 이렇게 아이들 학습 이력들이 오늘 푼 문제 싹 다 보일 거예요. 보통 오늘 푼 문제는 10문제에서 20문제 사이 정도가 있을 거예요. 오늘 푼 문제 중에서 이렇게 틀리는 적이 빨간색 체크가 있는 것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단번에 파란색, 이렇게 초록색이네요. 초록색으로 맞춘 것들을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틀리는 적이 조금이라도 있는 건 이 아이가 왜 틀렸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얘는 지금 같은 날짜부터 먼저 보세요. 같은 날짜에 여러 답을 입력해서 쫙 틀렸어요. 그리고 시간도 처음엔 조금 시간을 들여서 입력하다가 뒤쪽은 시간이 짧아지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찍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페이퍼를 보고 이 문제를 풀이한 서술형 페이퍼를 보고 아이가 제대로 풀은 건지 아니면 찍어서 맞춘 건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거 확인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이가 선생님이랑 수업이 끝나고 나서 랩실로 이동해서 온라인 테스트를 볼 때 그 시간을 대충 보내버리는 건지 아니면 그 시간도 제대로 사고하면서 문제를 푸는 건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이한테 피드백을 줘야 시간의 효율성이 생기겠죠. 그 다음 이 친구는 보세요. 완전 뻘짓을 하고 있죠. -5랑 1 사이에 답이 있어야 정상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되게 2나 3 같은 걸 쓰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문제도 안 읽어봤던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절대 이런 짓을 못하게끔 안내가 들어가줘야 요즘 모든 프로그램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온라인 시간을 대충 하고 버리는 시간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틀리는 적이 많지만 여러 날짜에 거쳐서 풀었다면 명확하게 실제 이 아이가 이걸 어떤 식의 사고를 하고 있는지 어디서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피드백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맨 처음에 문제를 계속 풀지만 이건 아예 안 풀렸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질문해서 맞췄던 거고요. 이제 두 번째 10월 4일날 이 문제를 또 다시 풀게 되는데 여전히 안 풀립니다. 18일날 분명히 질문해서 맞췄지만 여전히 안 풀리고 여러 번 도전했다가 틀리는 적들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0월 16일날 한 번 더 주니까 이번에는 거의 다 풀었어요. 거의 다 풀었는데 부호를 마지막에 정확하게 기입을 못해서 한 번 틀리고 고쳐서 맞았죠. 그래서 마지막에 10월 23일날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스스로 완벽하게 풀어낼 때까지 확인을 한다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학습 이력들을 갖다가 점검하는 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실제 오늘 푼 문제에서 틀린 문제들이 이 친구가 왜 틀렸는지 인지를 시켜주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 인지가 돼서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지 확인까지 한다는 게 학습 이력 점검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인지가 학습 이력 점검을 하고 나면 실제 과제 문제에서도 이걸 맞출 수 없는 데가 보일 거고요. 그러면 그 문제도 다시 한 번 더 인지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문제 텍스트에 써있는 워딩 그대로를 인지하고 그런 문맥이나 공식으로 나왔을 땐 틀리지 않게끔 아이한테 정확하게 티칭을 들어가 주는 게 맞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실제 아이가 수학이 늘어나는 과정이에요. 실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학습 이력 점검을 안 한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됩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문제만 에이블은 오늘 푼 문제에 딱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20문제를 오늘 풀었다고 해도 단번에 맞춘 문제를 제외하고 나면 보통 10문제 정도만 학습 이력 점검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명확하게 학습 이력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는 학습 이력 점검을 하시면 제가 이제 뭐 이런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냥 내가 어떤 문제를 이걸 이제 풀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걸 이제 풀었는데 이 문제가 학습 이력 점검을 분명히 이제는 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시면 내가 이 문제는 봤더니 인수분해 공식이 문제야.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만 다시 한번 점검하면 돼. 라고 되는 문제는 이렇게 에이블 페이퍼 붙여줘서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적어주시고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한 문제에 대해서 그 특정 뭐 공식이나 개념만 인지시키고 넘어가면 되는 건 이렇게 에이블 페이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써놓고 인지를 시켜주시면 되겠지만, 그리고 이걸 네가 해라 라고 하고 아이한테 이렇게 내밀면 되겠지만, 막상 이렇게 이런 걸 점검을 해봤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이런 걸 점검해봤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에이블 페이퍼를 붙여서 인지시키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얘가 아예 개념부터 없는 거예요. 아예 뭐가 큰 문제예요. 개념부터 없어요. 그래서 실제 과제도 제대로 못 해올 것 같아요. 또는 얘는 이 관련된 문제들을 충분히 체득할 만큼 풀어봐야 돼요. 하면 이 한 장에서 학습력 점검 끝내고 이 한 장에서 피드백을 다 주려고 하지 마시고 파일에다가 이건 당연히 이제 피드백을 줘야 되는 거는 끼워두시고, 자, 이런 파일에다가 이렇게 끼워두시고 실제 이제 나머지 키트들 있죠. 아, 나는 뭔가 얘를 충분하게 확인하고 싶어.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봐야 되겠다 싶으면 트레이닝 키트 같은 것들을 준비하셔서 이런 파일에다가 같이 꽂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이가 실제 수업 전에 선생님이 뭔가 널 위해서 준비한 모든 내용들이 이 파일 하나에 들어있으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 파일부터 아이가 등원하자마자 해결을 하게끔 만들어주면 된다고요. 왜? 지난 시간에 널 파악을 해봤더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파일에 있는 것부터 해결을 해야 네가 오늘 과제 틀린 것부터 시작해서 진도까지 나갈 수 있어. 이게 명확해지거든요. 이 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학습력 점검은 단순하게 에이블 페이퍼를 붙여주는 거에서 끝내지 마시고 필요하다라고 느껴지시면 트레이닝 키트나 탐구활동지 같은 걸 추가로 삽입을 해주셔서 이 파일에 넣어놓고 아이랑 약속을 해놓으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수업 준비는 이게 기본입니다. 학습력 점검을 하고 필요한 키트들을 포함시켜 놓는 것까지 기본이라는 거. 이거 꼭 해보셔야 돼요. 이 에이블을 쓰고 있는 중급자 과정을 듣는 모든 원장님들, 모든 선생님들은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사고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과제 완성도도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이제 PT로 넘어가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학습력 점검이 끝난 아이들은 이제 PT를 보시면 이렇게 맞은 문제 보세요. 이렇게 단번에 맞췄지만 이게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맞은 문제에 이렇게 에이블 페이퍼를 붙여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에다가 네가 스스로 다시 풀어봐 라고 안내를 할 수 있겠죠. 보통 이제 맞은 문제에 저렇게 에이블 페이퍼를 이렇게 붙여주는 경우에는 이 풀이 과정은 서술형 채점 기준에 맞춰서 다시 한번 써봐야 되니까 맨 위에다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쓰고, 두 번째에다가 문제 풀이 과정에 쓸 조건들을 써보고, 세 번째 풀이 과정을 쓰고, 네 번째 답을 써. 이렇게 안내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이걸 채우게 만들어 주시고, 실제 아이가 학원 와서도 스스로도 잘 푸는지, 분명히 이건 맞으면 안 되는 건데 스스로 잘 푸는지 확인하시고 잘 풀면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단 이걸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원인 파악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과제 검사를 하면요 절대 뭘 할 수 없죠. 답을 베낄 수 없습니다. 답 베끼는 거 다 걸립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시간이 한두 달 정도 지났다. 보통 한 두 달 정도 만에 과제 정밀 검사를 한 번씩 해보면 좋은데, 이런 정밀 검사 표를 원장님 원하는 양식에 맞춰서 만드셔가지고 이 룰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보통 이제 담임 선생님이 과제를 관리를 하실 거기 때문에 담임이 1차적으로는 할 거고, 두 달에 한 번은 뭐 상담실장님이나 아니면 학습 매니저, 알바 같은 사람을 써서 담임 말고 다른 사람이 한 번 더 룰대로 되는 점검을 해서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제에 대한 걸 이제 시스템화를 시켜주시는 게, 자, 이렇게 해서 과제에 대한 걸 시스템화를 시켜주시면 실제 아이들은 과제 학습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안 되는 건 경고 2번 조치하고 학원을 불러서 시키고 수강료에 반값 받으면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절 믿고 과제부터 이렇게 바꿔보시면 너무 좋은 학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도 제일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과제 노트잖아요. 과제 노트가 너무 많이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이 스스로도 만족도가 높아질 거고요. 처음엔 분명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습관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한테 그 이유를 충분히 얘기해 주세요. 이걸 통해서 너의 학습량이 교정이 돼서 네가 다른 아이들보다 물리적인 수학을 많이 하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아이를 중학교 1, 2학년 전까지는 단기 성장을 시켜주세요. 그게 국내에서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원에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만 다니게 만드는 방법일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중급자 과정 2탄, 3탄이구나. 3탄에서 뵐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